네, 안녕하세요. 3학년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7단원의 마지막 인구 문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인구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 뭐 사람의 숫자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게요. 1750년부터 지금 2050년도까지의 요 예상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 2015년도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그 현상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인구는 2015년도에 약 70억 명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70억 명 조금 넘는 걸로 보이는데, 자, 1750년대부터 여기 파란색은 개발도상국이고 초록색 색칠된 데가 선진국이에요. 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선진국의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쵸? 자, 둘이 같이 1750년대부터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같이 점점 늘어나다가 195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선진국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보다 완만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자, 선진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리도 많이 잡았고 일자리도 많이 구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망률은 낮아지고 출생률은 높아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사람들은 덜 죽어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결국 언젠가는 인구의 증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도대체 나타날까? 선진국은 인구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한 번에 확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밑으로 표로 가서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저출산.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살만하다 싶으니까 아기를 어느 정도 낳다가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왜? 내 혼자 먹고 살기도 조금 빠듯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이 낳아봤자 1명 아니면 최대 2명까지만 낳고 옛날처럼 막 5명, 6명, 7명씩 낳지는 못하죠. 그쵸? 자, 이렇게 아기들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이 저출산과 똑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 인구의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늙은 노인들,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옛날처럼 많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말이야,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이 되어서 받는 노령연금, 거기에는 전부 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정부가 지원을 무조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출산 장려금. 이거는 지역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 1명 낳을 때 얼마, 2명 낳을 때 얼마, 3명 낳았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착지원금. 다른 도시에서 의성으로 이사를 왔을 때 의성에 몇 달 이상 이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합니다. 혼자 여기 와갖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살았을 때 약 10만원 정도 줍니다. 이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일을 해줘야겠지. 그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럼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인구가 확 늘어난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면 많은 나라일수록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벌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빈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빈곤. 가난하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하기 때문에 기아 문제도 나타납니다. 기아. 자, 기아가 뭘까? 굶어서 바짝 마른 사람들, 그치? 바짝 마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고 기아라고 하죠. 결국 굶주림과 가난함,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는. 왜? 돈을 버는 사람만 벌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을 생각해보면 중국에서는 특히나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남자가 진짜 완전 장군감이고, 그 다음에 큰일을 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냥 집안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생겼다 하면은 심하면은 낙태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출생 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요. 남자아이들은 많이 태어나고 여자아이들은 조금 태어나는 거야. 그쵸?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 오려면은 일단 남자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일단 우선 놓고 보자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구 증가를 억제시켜야 돼. 지금 여기 보면은 인구가 너무 급속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사람이 너무 많아져도 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최대한 억제시켜야 돼. 낮춰줘야 돼. 그러면 뭘 통해서 낮출 수 있느냐? 바로 정부의 가족 계획.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킵니다. 자, 가족 계획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이를 하도 많이 낳아갖고 주민등록이 없이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아이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찾아도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 자, 그렇게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에는 엄청난 수의 인구가 살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를 많이 낳지 말고 무조건 집에서 딱 한 명만 낳게 합니다. 한 명. 딱 한 명밖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는 무조건 남자아이로 낳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이제 낳았어. 그런데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여자야.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개똥이, 옥순이 이렇게 붙여주고 그냥 사는 거야. 얘는 주민번호 없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니까 아들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자기 가족 등록, 우리 주민등록 등본 있죠? 거기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첫째 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아이만 낳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한 명만 낳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최대한 덜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하게 되면은 중국처럼 한 아이만 낳게 하면은 만약에 두 아이, 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게 걸린다 그러면 벌금 혹은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정책이죠, 그쵸?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를 몇 명씩 낳을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제시해주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아이를 좀 많이 낳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좀 많이 낳고 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둘만 놓고 잘 살자. 그 다음에는 인구가 좀 많아지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놓고 잘 살자. 그 다음에 요새는 인구가 없으니까 많이 낳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 가족 계획도 모습이 점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량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바로 빈곤과 기아 문제를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요거에 관련이 있다,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인구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자, 위에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죠, 그쵸? 왼쪽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합계 출산율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게 되는 아기의 숫자의 평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은 평생 동안 아기를 1.24명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합계 출산율이 숫자가 최소한 2가 되어야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2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될까요? 왜 2일까 하필?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에 한 명만 낳았는데 남자,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도 아기를 낳았는데 한 명만 낳으니까 남자야, 그죠? 그러면 남자가 낳았어. 결혼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그 대를 이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명을 낳아야 남녀가 생겨서 만나갖고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야, 그쵸? 그래서 최소한 한 여성당 2명씩은 낳아야만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15년에 1.24명입니다, 그쵸? 1년 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명을 낳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명보다 조금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명보다 덜 낳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적게 낳습니다, 지금. 자, 1970년대를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4.53, 여성 한 명당 4.53명의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명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다 3.43, 2.82, 그 다음에 갑자기 훅 줄어들어요. 1.66, 1.57, 1.63, 1.24까지. 자, 요거는 2015년도고 지금 2020년도죠, 그쵸? 2020년도에 합계 출산율을 몇이냐면은 약 0.8명 정도 됩니다. 0.8명. 그러니까 이제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거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출산율이 저조하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죠, 그쵸?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자, 1975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3.5%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였습니다, 그쵸? 근데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더니 2015년에는 13.2%, 그 다음에 예상으로는 2025년이 되면은 19.9%, 2035년, 지금부터 15년이죠, 그쵸? 15년 뒤면은 28.4%, 국민의 3분의 1이 노인이 된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야. 왜냐? 나머지 3분의 2가 그 3분의 1을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 옛날에는
3.5%만 먹여 살리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비교적 적게 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15년 뒤에 28.4%가 되면은 30%의 사람들이 노인이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10배 정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빈곤과 기아처럼.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는 그냥 한 단어로 알고 있으면 돼요. 저출산 고령화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회로 진입했냐면은 이제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 초저출산 사회가 됐습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어.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녀 양육비 부담.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 우리 1학기 때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를 한 명 대학교 졸업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균 결혼 연령이 상승했어. 옛날에는 30살 정도면은 장가가서 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는 어때요?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 그래서 막 36, 7에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고, 심지어 40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미혼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왜? 연애가 하기 이제 더 이상 물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돈 쓰기에 내 혼자 쓰기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쓰면서 아기를 키우고 그러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게 많은 걸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혼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와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돼. 왜냐,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청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하기에 돈이 없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의 고용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도 시켜줘야 되죠. 옛날에는 여성이 모든 육아를 다 담당했다면은 이제는 반반이지, 그치? 그래서 요새는 남성도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은 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아내가 처음에 휴직을 썼다가 그 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남자가 이제 휴직을 써갖고 집에서 아기 돌보고 아내는 밖에 가서 일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생활할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자, 우리는 2017년에 어떤 사회로 진입했냐면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 사회. 자, 이 고령 사회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 밑에 잠깐만 쓰자. 자, 별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사회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이때는 우리는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이제 고령이 되고 있다는 거야.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될 화자니까. 자, 그 다음에 17%를 넘어서 14% 이상일 때 우리는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아진 거야. 고령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더 가갖고 20% 이상일 때, 이때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예 완전 노인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14% 이상,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루어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 증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사람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쵸?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노인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노인 직업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늘고 있어.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년이 보통 6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60살에 퇴직하고 나면은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니?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일을 하시죠. 그쵸? 다른 변변찮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경비원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노인 직업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년도 당연히 길어져야겠지. 그치? 퇴직할 수 있는 날짜도 길어져야겠죠.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야 돼. 정년을 연장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금.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모아놓은 그런 연금, 부어놓은 연금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연금도 우리가 일정 금액을 내면은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연금을 확대하자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인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개야.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빈곤과 기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 그렇게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딱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랑 빈곤과 기아 문제. 요 두 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선생님이 학교 오면은 다시 시간을 좀 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어렵다 싶으면은 학교 등교하는 날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이제 7단원 끝났으니까 다음 단원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